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 고합 1641호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 특검법에 따라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먼저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계시고요. 검사님 3분 계시고 변호사님 3분 계시고요. 예, 증인도 나오셨고요. 예, 그냥 이어서 진행하면 되겠죠. 예, 증인 오전에 선서하신 효력 네. 그대로 유지되고요. 네. 증언 거부권 있고 거짓말 의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우리 준비된 신문사항 말고 그 전에 뭐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계엄 당일날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를 한 후에 집에서 국회로 오라 그래서 국회로 갔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는 안 가시고 당사로 가신 거는 중간에 무슨 연락을 또 받으셨습니까? 네, 문자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당사가 네. 국회가 봉쇄됐으니까 예. 당사로 와달라 예.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낸 문자였나요? 아마 당에서 사무처에서 보냈는데 당 사무처? 아마 대표실에서 보낸 걸로. 당 대표실에서. 네, 뭐 아마 예. 그렇게 기억을 예. 하는 정확히는 누가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갔더니 한동훈 대표도 당사에 미리 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지금 우리 피고인도 와 있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당사에 갔었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먼저 갔었나요? 아니면 제가 잘 3층에 모르시나요? 올라갔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거기 계셨고, 예. 그 다음에 당대표 5층에 올라갔더니 5층에 당대표실에는 당대표가 있었고,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위에서 지금 저 원내대표가 아래 3층이 공간이 넓어요. 네. 그 5층은 좁고 그러니까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겠다면서 거기 있던 분들이 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5층에도 여러 명이 계셨습니까? 몇 명 정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3층에도 여러 명이 계셨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추경호 원내대표님만 기억이 나고 아마 다른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예. 서범수 총장은 어디 계셨었나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있었던 건 분명한데 3층이나 5층이나 어디 3층이나 5층에서 있었는데 어디서 그 뭐 워낙 다들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3층에 다 결국은 네. 대회의실 쪽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3층에 이제 모여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게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바로 가자.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 원로들도 오고 있고 최고위 소집도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맞죠? 그 원로들 뭐 최고위 소집은 제가 모르겠고요. 아니, 그 최고위 소집 때문에 중진위원들 중진의원 제가 표현을 원로 중진들이 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가 국회가 막혀 있을 당시입니까? 아니면 확인해보고 풀렸다고 할 때입니까? 막혀 있었을 때죠. 막혀 있었을 때. 네. 지금 그러면 뭐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국회로 오라고 처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글로 가려다가 막혔다 그래서 당사로 바뀌었는데 당사에 모여서 국회가 막힌 상태에서 바로 국회로 또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막혔나 확인해 보고 가야 된다. 지금 당장 그래도 가자. 뭐 그 당시 막혀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논란은 없었나요? 그게 무슨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네. 어떻게 국회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우왕좌왕했던 거고. 네. 근데 거기서 지금 말에 어폐가 좀 있는 게 검찰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피고인이 국회 가지 말고 당사에 계속 있자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막혀 있고 누구도 온다니까 잠시 기다렸다 가자 이런 입장입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건 뭐 입장인지?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 수 없고요. 예. 단지 나온 발언은 국회로 가자. 그러니까 중진들이 오면 그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있다가 이제 뭐 서범수 의원이 뭐 경찰 통해서 확인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국회가 지금 풀렸답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그럼 국회로 가자고 하면서
바로 피고인도 그래 국회로 가자 이래서 갔던 거 맞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바로 가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지 않았나요? 같이 뭐, 간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그 가자고 했는데 그 저는 차를 타고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난 차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들었는데 아니, 나중에 보면 뒤에 같이 오셨다고 지금 아까 저는 그거 처음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출발해서 우르르 모여갈 때는 추경호 대표는 거기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실제로는 뭐 증인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차로 가신 건 아니고 바로 네,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걸어서- 제가 들었던 걸어서 얘기만 가셨는데 들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차로 간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난 타러 갈래라고 피고인이요? 하셨던 것 같아요. 차로 간다. 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준비된 신문사항 묻기 전에 주신문에 있는 거 갖고 몇 가지만 좀 또 추가로 묻고 준비된 신문사항 묻겠습니다. 예, 심재돈 변호사. 예, 심재돈 변호사입니다. 예. 그 주신문 22항 그에 대한 그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그 검사님께서 그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개업 이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2017년 문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상 계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도를 저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과 같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셨고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 답변하셨거든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네네. 근데 2017년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을 봐도 기무사의 검토 의견을 보면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직권 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당정 협의를 한다는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 의견을 기무사가 문건에다 적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체포가 꼭 체포가 될 수밖에 없다. 체포 외엔 다른 방안이 없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설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엄 해제 요구가 뭐 지연되거나 하여튼 저지되거나 그런 거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무사 문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기무사 문건과 관련된 것은 법률가들이 논쟁을 하실 부분이고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사 문건이라는 게 있다는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검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 이게 해제하려면 해제를 막기 위해서는 뭐 체포하지 않겠느냐. 그럼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어떤 그런 법률적인 논쟁을 저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38항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한동훈 당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과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셨다고 나중이 언제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마 그 다음 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네. 저도 받은 적이 있다, 네. 받았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홍철호 수석이라는 건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네네.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저도 관계자로부터 받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게 그 다시 한번 제가 좀 그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은 그 이 3층에 당 대표하고 예컨대 서범수 총장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3층 회의실에서 그 당 대표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추 대표님이 그 3층 회의실로 들어왔다라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대체로 그 3층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피고인이 그 이 3층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3층에 먼저 간 거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 피고인이 아니고 한동훈 당 대표와 그 같이 그 이제 논의하셨던 분들, 그 의논하셨던 분들 몇 분이 먼저 계셨다. 3층에 그런 취지로 그 이 대체로 증언을 하시거든요. 그 증인이 그 3층에 갔을 때 이 피고인이 있었던 게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증인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도착한 시간이 그 이 23시 10분경 정도다. 그죠? 일산에서 한 45분에 출발했고 그 정도 시간이면 그때는 뭐 차 하나도 안 막히는 시간대였으니까 뭐 그 10분 정도면 23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추경호 그 대표가 그 피고인이 그 당사에 도착한 거는 21분 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증인이 당사에 먼저 도착한 게 맞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건 그래요? 제 기억에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한 11시 10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오면서 경찰차들이 쫙 거기 그 전경 버스들이 있어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서 왔어요. 네. 돌아서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당사로 올라갔을 때 제 기억에는 분명히 저는 거기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3층에서 봤었고 그래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5층에 올라가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3층에 계시니까 3층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그 당 대표하고 사무총장 등이 5층에 있다면 그러면 그 원내대표가 5층으로 가는 게 그 통상 예의 아닌가요? 글쎄 그럴 것 같은데요. 네네. 그 3층은 그 방이 그 가보시면 알겠지만 당사에 그 당 대표실과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다음에 3층은 회의실이기 때문에 꽤 넓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올라가서 그 당 대표 아니 그 한동훈 대표한테 아래층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시니까 내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제가 정확히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그때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나 제 기억에는 분명히 제가 3층에서 만나 뵙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분들한테 3층에 회의실이 더 넓고 거기 추 원내대표도 계시니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 내려왔습니다. 서범수 그 총장님 그 통화 내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당사 도착하기 직전에 서범수 그 사무총장하고 피고인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네. 거의 그 도착할 그 직전에 통화한 그 내용이 있고 이 뭐 피고인이나 서범수 사무총장이나 그 당시에 그 어디쯤 오셨냐 서범수 총장이 물었고 피고인이 이제 도착했다 거의 다 도착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제 도착해서 그 이제 당사 안으로 들어가 거는 이제 그 정확한데 그 시간은 그 이제 20분 뭐 21분 요 정도 사이에 이제 두 분이 통화를 했어요. 네. 서범수 총장은 그 통화 내역이나 그분 그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보다 먼저 당사에 그 도착해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증인이 그 당사에 도착했을 때 서범수 사무총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범수 총장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 분명한 거는 제가 올라가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님을 보고 그다음에 그 5층으로 올라가서 5층에서 그 저 당 대표한테 3층에 지금 원내대표가 계시니까 내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저는 그건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서범수 총장이 그때 어디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주신문 61항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 검사님이
2024년 12월 4일자 그 JTBC 보도 이 이제 한동훈 그 본회의장 가자 vs 추경호 당사에 남자 한밤중 국힘 당사서 설전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된 기사를 제시하면서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기사가 당사에서 있었다 그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 예컨대 국회가 다 봉쇄됐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담 넘어 들어오게 하냐라고 추경호 대표가 얘기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사에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국회로 들어갈 거냐를 논의를 아까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가 다 봉쇄됐는데 의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담 넘어서 국회로 들어오게 하느냐라고 발언했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인 거잖아요. 당시 상황하고. 아니, 그거는 제가 음. 그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네. 그거는 JTBC에서 누구를 취재원으로 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듣지 않은 얘기니까 답변할 수가 없죠. 63, 64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구령 관련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언제 어디서 포구령을 그 알게 되셨냐라는 네. 그 검사님 질문에 증인께서 이 본회의장 네. 앞에 있을 때 그 포구령 발령 사실과 포구령 내용을 알게 되었다. 네. 그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때 거기 김용태 의원도 있었습니까? 김용태 의원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네. 나중에 거기 있었던 거 거기 한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김용태 의원이 고 포고령이 있을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증언하실 때 그 포구령 이제 이제 얘기가 그 본회의장 후계실에서 그 얘기가 네. 있었고 그때 그 이제 누군가가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좀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네, 예, 그런 말씀하셨죠?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예. 그 당사에서는 포구령에 대해서 그런 그 대화나 반응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건 확실히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당사에 왔을 때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다들 뭐 긴장하고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막 남자 여기서 회의를 할 거냐 국회 본회의장으로 갈 거냐 뭐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포고령 얘기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당사에 계실 때 김용태 의원 보셨습니까?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명이 왔다 갔다 네네. 해서 누가 있었는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 81항 관련해서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신문에 대한 거는 마치고 저희 준비된 질문사항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국민의힘 그 조직 부총장 그리고 최고위원을 역임하셔서 헌법과 그 헌법의 정당에 대한 규정, 정당법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잘한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조직 부총장을 했던 것도 맞고 최고위원을 했던 것도 맞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1-1은 생략하고요. 1-2항 묻겠습니다. 그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헌법과 그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원내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라고 당원에 명시하고 있죠. 그럴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텔레그램에서 그 의원들만 참여하는 단체방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에서 그 의원들이 그 계엄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게시한 문자들이 언론에 공개되었었는데 증인도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언론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텔레그램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그 내용은 저는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에 보도됐을 때 증인께서 뭐 어떤 식으로 서로 그 얘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그 검토해 보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그 텔레방에 있었던 그 문자들 주고받은 거가 아까 이제 그 검사님도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리고 누가 뭐 어떤 글을 쓰고 누가 어떤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그게 언제 보도됐죠?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가 저는 계엄 이후에요. 그 계엄 계엄 이후- 해제 이후에. 당연하죠. 예. 계엄 해제 이후인데 네. 그때 당시에 뭐 워낙 많은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었고 네. 저도 뭐 여기저기서 하여튼 관련 기사니까 최대한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네. 그게 어디서 보도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도했는지도 사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뭐 책에도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보도됐던 내용과 아 그 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 텔레그램 방에 제가 없으니까 네. 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 2026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하는 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주진우 의원이 같은 날 10시 55분경에 그 저녁 10시 55분경에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했고 이어서 김소희, 김용태, 정현욱, 한지아 의원 등도 신속한 의총 소집을 요구했었는데 그 증인도 그런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당시에 의총 소집을 요구했었다는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단체 텔레방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그때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되셨습니까? 정확히 언제 시점에서 알게 됐는지 모르는데 네. 아마 그 방에 있으면서 네. 그 휴게실에 있으면서 뭐 개인적으로 막 여러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때 뭐 여기저기서 뭐 별 얘기들을 다 해서 네. 정확히 그 뭐랄까 논리적인 구성을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때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 제가 아까 2026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라고 그 질문했었는데 24년 네네. 뭐 이해했습니다. 5기였죠. 네. 그 의총 소집을 요구했던 주진우, 김소희, 김용태, 정현욱, 한지아 의원 등이 그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총 소집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어보거나 증인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의총 소집 사실을 저는 몰랐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면 할 나중에라도 그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했던 거가 그 이 계엄 해제 그 의결이 그 지연되거나 저지되도록 하겠다는 의도하에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는 말을 그 이후에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그 이제 2024년 12월 4일 JTBC 뉴스 특보에 출연하신 적 있죠. 워낙 많이 네, 출연해서 어딘지 제가 잘 언론 보도가 돼 모르겠지만 있어서 이제 그거 맞을 갖고 겁니다. 여쭤보는 예. 건데 그 출연해서 계엄 선포 직후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아셨냐 그랬더니 아니요 전혀 몰랐다 그러더니 이게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최고위 바로 소집할 테니까 우리 국회로 가시죠라고 통화했다고 그때 발언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네. 뭐 그런데- 아주 워딩이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게 한 대표와 통화하고 나서 국회로 출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당대표는 국회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였다가 경찰에 의해서 국회가 봉쇄되자 어쩔 수 없이 당사로 최고위 소집 장소를 변경하였던 것이 맞습니까? 누가 변경했는지 모르지만 네. 저는 어떤 문자를 받아서 봉쇄가 됐으니까 당사는 아직 그 봉쇄가 안 됐으니까 당사로 오라라는 문자를 받고 당사로 갔습니다. 그 최고위 소집 장소 변경이 당 대표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나요? 그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와 같이 최고위 소집 장소 변경 공지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 04분경에 서범수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방에 국회는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 라는 글을 게재했던 사실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최고위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행위나 서범수 총장이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들이 본회의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막히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원들이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정당 당사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서 모여 있을 수도 없고 네. 당연히 국회는 봉쇄됐으면 당사로 와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사의 사망은 생략하겠습니다. 육사의 사항 묻겠습니다. 이것도 24년인데 26을 올게 했는데 데일리아는 2024년 7월 26년 이건 26년이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데일리안 2026년 7월 9일자 기사에서 그 7월 9일 며칠 전이네요. 안철수 의원 그 증언 네, 논란이 된 이후입니다. 네. 이제 그 7월 9일 그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은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어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사람이 한 대표라고 들었다. 한 대표가 국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던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동훈 의원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당시 당대표는 즉시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로 이동했다. 이동 중 경찰이 국회 봉쇄 상황이 확인되자 당사를 임시 직결지로 안내했다. 이는 국회 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조치였다. 이후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확인한 즉시 한 전 대표는 국회로 이동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라고 이제 한동훈 측이 설명했다고 데일리안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기사에서 한동훈 의원 측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은 증인이 당시 경험에서 알고 있던 내용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일리안에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네. 저하고 통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서 그 증인이 그 계엄 선포 직후 계엄 직후 당사로 갔다가 국회로 들어간 과정에 대해서 당사에 갔더니 거기 당사의 대표와 의원들이 속속 왔고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거기서 약간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대표가 이미 오시면서 이미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가 오늘 중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 지나면 안 된다. 우리 그럼 걸어서 가자. 그때 경찰도 깔려 있기는 했지만 거기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문 쪽으로 저희들은 다 들어갔어요 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 12월 4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서 12월 이렇게 4일. 말씀하신 걸로 이제 보도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음. 먼저 와 있는데 추경호 대표가 온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는 그 당사에 갔더니 거기 당사의 대표 의원들이 속속 왔고 그 다음에 추경 원내대표도 오셨어요. 이렇게 그 말씀하신 걸로 보도돼 근데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음.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과 다르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이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속속 왔어요라는 얘기가 시간대를 구성을 해서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들이 왔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미로 얘기한 걸로 생각합니다. 8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당사 3층은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곧바로 홀이 있고 그 안쪽에 작은 회의실이 있는 구조였죠. 네, 맞습니다. 작지는 않죠. 거기가 대회의실이니까. 네. 그 한 대표와 증인 그리고 피고인은 그 회의실에서 함께 대화했던 것이 맞습니까? 회의실 네, 안에서. 아마 그 회의실이 그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 정확한 장소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5층에서 무르르 내려왔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있었는데 아마
안쪽에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직자들도 그냥 일반 사무처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쭉 아까 이런저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쭉 생략하고 16항을 묻겠습니다. 국회로 출발하기 전에 서범수 사무총장은 국회 경비대장에게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다고 하는데 그 서범수 총장님 증언 내용입니다. 그렇게 네. 했다고 증언하시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어쨌든 제 기억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국회가 지금 문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당시 그 피고인도 그 당직자에게 그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후 출입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국회로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증인도 아는 내용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저는 뭐 서범수 총장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도 모르고 네. 그때 당시에 그 추경호 대표님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18항 생략하겠습니다. (19항은) 뭐 상황이 달라서 기억이 다른 분 기억하고 좀 달라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어, 19-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0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2024년 12월 4일 JTBC 뉴스특보에 출연하셔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사실 너무 엉성해요. 이번 계엄 포고령 비상 계엄을 보면 만약에 금요일 날 했잖아요. 의사당에 모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의원회관에도 수많은 의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속속들이 안에 있었으니까 따로 로텐더홀로 몰려 들어왔던 거고 라고 그 말씀하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네.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는 맞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네, 뭐 말씀하신 그랬을 거고. 겁니다. 네. 아니면 워낙 그때 인터뷰를 많이 해서 네. 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때 말했던 생각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증인은 또 그 같은 방송에서 이어서 그 다음에 밖에서 있다가 처음에 우리가 당사에 모였다가 걸어서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당 대표와 함께 걸어갔는데 그때 봉쇄가 됐다고 하는데 신분증을 보여주면 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들어갔어요. 저희들도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갔어도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 들어온 의원들이 있어요. 신성범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담을 넘어 들어왔더라고요. 라고 말한 사실이 그 언론에 보도됐는데 정확한 코멘트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사실관계에 맞을 겁니다. 네.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나 뭐 자발적으로 신분증을 보여주면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비켜섰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그 철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나중에 신성범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한참 뒤에 왔잖아요. 네. 왔는데 뭐 담 넘어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또 증인은 그 같은 방송에서 네. 이제 이어서 그렇게 여기저기서 완전히 둘러싼 것도 아니고 담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봉쇄도 아니고 뚫렸다가 다시 막았다가 뚫렸다가 이게 너무 엉성해요 라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증인이 당시 인지한 내용대로 알고 있던 내용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곧바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것을 막아야 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바로 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냈던 것들이 아마 군 지휘부라든가 거기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그 말한 것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네. 그
이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신 그 경위는 어떻습니까? 경위요?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메시지를 냈던 것들이 아마 군 지휘부라든가 거기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네. 이 부분은 그 뭐 어떻게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그 한동훈 대표님께 들었다든지.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이제 원로 정치인들도 유인태 그 민주당의 유인태 전 사무총장 그분들도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녁에 술 먹고 들어와서 갑자기 비상계엄 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러는데 한동훈 당시 대표가 국민과 함께 맞겠다는 얘기하면서 아 이 계엄은 실패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그 정치 원론들 중에서 여러 분 계십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바로 국민과 함께 불법적인 비상계엄 막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면 좀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메시지를 보고서 군이나 경찰의 수뇌부도 아 이거 그 대통령은 이렇게 그 지시를 했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이것이 불법적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제1 그 집권당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그 말씀하신 그 표현, 언론에 보도된 표현은 이렇거든요. 아마 군 지휘부라든가 거기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라고 이제 그런 워딩으로 그 보도가 됐는데 네. 그 이 증인의 그 머릿속에 있던 정확한 그 표현은 군 지휘부라든가 거기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의해서가 아니고 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네네. 예. 그 한동훈 당대표는 계엄 직후 여의도로 출발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에 대한 체포 계획이 있으니 피신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한동훈 당대표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못 들었고요. 네. 굉장히 추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한테 경고한 사람도 있어요. 네. 라고 그 새벽에 12월 그러니까 4일 새벽이죠. 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한참 뒤까지 홍철호 수석과 통화했다는 것도 그냥 그 청와대 관계자하고 그 연락이 있었다라는 얘기만 했었고 또 본인이 그런 경고를 받았었다는 것도 굉장히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책 쓰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답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당 당 대표에 대한 체포 계획이 계엄 해제 의결 전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유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체포 계획이 공유됐다고요? 그 한동훈 대표가 들었다는 말, 예. 그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당신 체포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예. 피신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예. 그 말을 그 말이 국민의 의원들 사이에 공유되었는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23-2, 23-4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24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2024년 12월 6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에 알려져 있듯이 처음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강력히 반대를 했죠. 강력히 반대하고 국무위원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했고요. 그때 조태영 국정원장까지 참여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관료들이 외교부 장관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관료들은 이거 경제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태영 국정원장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다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강권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의결로 표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친다라고만 돼 있지 무슨 표결로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강권에 의해서 계엄령이 발효가 된 거잖아.
요라고 말씀하신 거로 네. 보도가 되었는데 네. 그 증인이 당시에 알고 있던 내용과 같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제가 알기에는 가서 그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그 한덕수 그때 당시 총리 등과 함께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를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한덕수 총리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자기는 말렸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말렸다. 비서실장도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냥 말리려고 했는데 가서 발표해 버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뭐 CCTV 영상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아닌 부분이 상당히 드러난 걸로 드러났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얘기할 때는 그 이전에 그 당에서 갔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국무위원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전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25, 26, 26-1은 그리고 26-2 그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그 2024년 12월 4일 네. 삼청동 공간에서 있은 그 총리 공간에서 있은 총리 한동훈 당대표 피고인 뭐 그 장관 몇 분 등이 네. 참여했다는 이른바 그 당정회의 네. 당정청회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예. 그 모임에서 그 김용현 등에게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윤석열은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참석한 그 회의에서 이와 같이 김용현에게 책임을 모두 미루고 윤석열은 수사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니 어떻게 지금 비상계엄이 나라가 다 뒤집어졌는데 네. 거기서 국무위원과 당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거를 대통령이 한 거를 그 국방장관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엎든 걸로 하자라고 네.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뭐라고 비판해도 우리 당이 그렇게 허술한 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6-3, 26-4 생략하고요. 증인은 그 2024년 12월 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현상만 보고 이건 내란이다 아니다를 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을 먼저 한 후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라든지 탄핵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요. 그냥 어떤 행위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 행위로서 바로 탄핵을 가야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라고 그 말씀하신 거로 그 보도가 되었는데 네. 그 당시 증인이 판단하고 있던 내용 그대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인지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와 그 다음에 그 법정에서 판정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마음속으로는 대통령의 그 계엄은 불법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포고령도 불법이고 군대를 그 국회에다 보낸 것도 불법이다. 따라서 내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법정에서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딱 되자마자 뭐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들은 그건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8, 29항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총회가 소집될 경우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당대표실 내지 원내대표실에 머물다가 의원들이 상당수 총회 장소에 모인 다음에 의총회장으로 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증인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의총장에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먼저 가서 대기하고 의원들이 그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게 일상적은 아니죠. 대개 그- 이제 의원들이 오면 네.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든가 좀 나중에 오시든가 지도부는 뭐 그렇게 네. 해왔죠. 네. 그래서 이 12월 이제 3일 날 그 국회로 들어갔을 때 뭐 예전에 루틴 했던 것처럼
그 한동훈 당대표와 그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같이 들어간 분들은 당대표실로 가고 그 원내대표인 피고인하고 또 그 원내대표 그뭐 수석 대변인이나 뭐 이런 대변인 같은 그 원내대표실 소속돼 있는 의원들은 원내대표실로 가고 그게 그 통상의 루틴에 따라서 그렇게 가셨던 거죠? 비상계엄은 예. 통상적인 일도 아니고 루틴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뭐 그게 일상적이고 루틴한 일로 그게 대응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의총 장소나 본회의장으로 막바로 가지 않고 당대표실로 가서 8분 정도 머문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이제 가서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당대표실로 가서 다 연락도 하고 거기 이제 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통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상의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러나 좀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지금 빨리 그 본회의장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으로 갔던 걸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머지 신문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물어보실 거? 예. 예. 특검에서. 예, 특검 측에서 제주신문 하겠습니다. 예, 전종택 검사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보충하는 질문들 몇 개 좀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반대신문사항 22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증인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군 지휘부와 경찰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이제 네. 했고 이제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분들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네. 그러면 결국 한동훈 당대표도 피고인에게 계엄 반대 입장을 내도록 한 것은 이 군 지휘부나 경찰이든가 이제 계엄에 관여한 군경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입장을 내달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해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내셨고, 그다음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냈으니까 나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본인들의 판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저지하는 방법에서는 결국은 여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여당조차 반대를 한다고 하면 비상계엄을 유지할 방법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법적으로는 이미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민주당이 그 결의를 하면 통과시킬 수 있죠. 근데 그건 법률적인 문제고 집권당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이 계엄에 대해서 성격을 이건 불법 계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반대한다면 그것이 뭐 국민들이나 군이나 경찰이나 그런 그 공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은 뭐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계엄 반대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명분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51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정치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가 성명을 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취지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피고인에게 원내대표의 입장을 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뭐 그런 추정은 할 수가 있죠. 그게 좀 더 본인의 주장에 힘을 더 실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두 분이 말씀을 했는지는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도 질문드린 사안이긴 한데 이게 사실관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당사했을 때로 좀 돌아가고 싶거든요. 당사에서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범수 의원이 어딘가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전화를 받았는지 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예, 예. 네. 정확히 서범수 총장님의 워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국회 들어갈 수 있답니다라는가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한 단어를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봉쇄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나요? 봉쇄가 풀렸습니다. 글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뭐 봉쇄라는 단어를 썼는지 봉쇄가 풀렸다고 얘기했는지 국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지 뭐 그거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냥 개념으로만 그때 들어왔거든요. 아 이제 갈 수 있구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와서 정확히 단어를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취지는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들었다는- 지금 예.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나 거기 있는 상당수는 빨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게 해제 결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거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는 과정에서 정문도 막혀 있는 상태였고 네, 도정문도 경찰이 일단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봉쇄가 풀렸다고 표현하는 건 솔직히 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봉쇄가 풀었다 닫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뭐 보니까 뭐 누구 그 경찰 내부에서도 수뇌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거 계속 봉쇄하면 안 됩니다. 문제 생깁니다 해서 뭐 한 20분 정도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시기에 저희가 그걸 연락을 받았는지 통화했는지 모르지만 알게 됐고 그래서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제 지시가 내려와서 봉쇄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 경찰관이 그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하면서 아마 약간 주눅이 들었겠죠. 뭐 그러니까 피해줬던 거고 그래서 다 들어갔던 거고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그 도정문도 원래는 출입이 통제돼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저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자리를 좀 비켜줘서 들어갈 수 있게끔. 옆으로 예. 피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회의장에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질문을 드릴 건데 신동욱 의원 보셨다고 했죠. 네, 신동욱 의원님께서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런 걸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화면에 그 CCTV로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동욱 의원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그리고 증인께서는 신동욱 의원님을 보시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신동욱 의원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구나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신동욱 의원님은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오셔가지고 오셨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언론사 후배이기 때문에 신 의원 빨리 들어가서 표결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의원에 대해서 제가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잘 기억은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면 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모르죠. 그리고 그 아까 마지막 변호사님 질문에 그 30번 질문인데요. 그 변호사님께서 의원총회가 소집될 경우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당대표실 내지 원내대표실에 머물다가 의원들이 상당수 총회 장소에 모인 다음에 의원총회장으로 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아는 바가 있는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니까 네. 이제 증인께서는 그때 상황은 사실 루틴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몇 시에 본회의가 개의돼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네. 이제 계엄군이 이제 국회 안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루틴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니까 꼭 의원총회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까지 왔는데 의원총회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최해서 당론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의총이 꼭 있어야 되는지 여부는 저는 뭐 알지 못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예를 들면 당 대표나 원내 대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든가 아니면 정당성을 좀 더 부여하기를 원하든가 뭐 그래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증인과 한동훈 당대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은 의원총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바로 이제 의원총회 그 본회의장 가서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회의장으로 다 이동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아니 지금 당장 표결을 해야지 이게 그 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지금 빨리 150석 넘어서 150명을 넘겨야지 빨리 이게 해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명 들어왔어라고 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을 때니까 그분은 150명이 넘어가면 아마 우리가 몇 명이었든 간에 그냥 참석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100명이 왔든 50명이 왔든 5명이 왔든 간에 그래서 150명이 넘는 순간에 표결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도 빨리 표결을 해달라 150명 넘었으니까.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거의 한 40분을 끄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12시 좀 넘어서 듣기에 150명이 넘었는데 1시에 표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시 55분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뒤에 표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것 때문에 그랬나? 그 생각해 보기에 그 집권당 대표는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본회의장 와 있는데 야당 대표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표결이 진행됐을 경우에 그 정치적 부담 그런 것들 때문에 기다렸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저는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는 질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면 기존의 관행대로 의원총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루틴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 봉쇄돼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의총이 열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주심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물어보실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음 길이 8월 12일 오후 2시고 이때 2시에 주진우 증인, 4시에 박수민 증인 예정돼 있죠. 그리고 저희가 8월 26일 오전까지 잡혀 있고요. 특검은 현 상태에서 증인 신청하실 거는 계획은 없다고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남은 증거가 전에 그때 보여드렸던 거에서 한 20개 아마 그 압수 물건들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태블릿에서 나온 것들하고 그다음에 앞부분이 아마 그 고발장하고 고발장 2개랑 진술서가 하나 이동휘였나? 진술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 증거 중에는 지금 그 접견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 접견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 추가 증거로 내주신 99 일부 있죠. 99에서 그게 지금 이제 부동의하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더 특별히 입증하실 게 없으면은 뭐 다음 기회라도 정리를 할까요? 그럼 남은 부분. 예, 저 김성 검사입니다. 예. 뭐 앞전에 지금 뭐 지금 부동의가 유지되고 있는 그 뭐 고발장이라든지 그거는 뭐 저희가 뭐 더 뭐 하실 건 없으시고.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접견 녹음 파일 관련해서 지난번 추가 증거 관련 제출한 관련해서요. 변호사님께서 때 한번 전형적으로 그 번위 동의 여부를 한번 좀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이게 그냥 접견 장소에서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녹음된 음성이어서 그 부분이 뭐 음성이 녹음이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시라면 굳이 그것 때문에 뭐 진정 확립을 위해서 원인 진술자들을 증인 신청을 꼭 해야 되는지 여부가 조금 이제 접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녹음 파일 관련해서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지나가면서 말씀해 주신 적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그 부분 외에는 저희가 뭐 다른 증거는 지금 반대 신문 그 피고인 측 증인 신문 때 뭐 할 것 외에는 뭐 증인 신청은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인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증거들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간 뭐 혹시 다시 한번 번이동의 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요. 뭐 압수물 같은 압수된 것 같은 경우는 그 취지가 압수절차를 다투시는 거는 아닌 거죠.
네. 예, 그런 거고 고발장이야 뭐 그렇다 치고 진술 주소였나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접견은 뭐 특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또 남은 게 그 태블릿 PC도 그것도 뭐 압수 절차나 그 뭐냐 그 뭐 원본 동일성이나 뭐 이런 거 다투시는 거는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번 그 남은 증거 한번 예. 한번 쭉 체부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더 하실 건 없으시죠? 예. 오늘 재판은 마치고 다음 기일은 8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